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준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투명한 에너지의 세상, 세상을 움직이는 투명한 에너지입니다. 자, 이 겉장에서 보면 저희 학교이고요. 인천대학교이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그 투명한,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근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이 투명한 태양전지입니다. 그래서 투명한데 전기를 발생하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럼 먼저 재미있는 비디오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어느 날 굉장히 햇빛이 뜨거웠던 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 태양광하고 비슷한 날이었고요. 빨간 선은 이게 투명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안에 이제 전경이고요. 예, 이제 결선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묶게 되면은 햇빛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광이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 전기 에너지가 이제 동력을 주어서 자동차가 이제 바퀴가 움직이고 있죠. 자, 햇볕을 막으면 멈추고, 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방향, 양방향으로 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를 뒤집어서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예, 투명하죠? 자, 이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데 좀 떨리는 심정이었죠. 잘 굴러갑니다. 햇볕을 이제 막으면 전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멈추고, 햇볕이 들어오면 또 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즉시적인 그런 그 데몬스트레이션이었고요. 들어오는 빛으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동력을 전달해줘서 자동차가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연이었습니다. 자, 그런 투명한 태양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태양광 발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거고요. 그 1번의 섹션에서는 에너지 브리핑, 그리고 환경 브리핑,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투명 태양전지 에너지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시의 야경이고 그 인천 송도의 그 밤입니다. 이렇게 보면 2050년에 이 빨간 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이 파란 선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곡선입니다. 2050년이 되면 이 두 선이 갈라져서 수요와 공급이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겠다라고 예측한 것입니다. 이게 1985년에 리포트된 건데요. 여전히 뭐 유효하죠. 자, 근데 그때 1980년대, 1990년대도 마찬가지고요. 석유 에너지에 인류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제 산업혁명은 석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옛날 영화 뭐 아니면 지금 다시 하고 그러면은 그 증기기관차 막 이렇게 가는데 이제 뭐 그 아저씨가 막 이렇게 석탄을 넣어가지고 화로에 해서 이렇게 그 열을 발생해서 구동시키는 거죠. 근데 석탄 에너지는 아무래도 이제 열량이 무게와 비교해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더 운송이 쉬운 석유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석유는 이제 이동도 간편하고 뭐 그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얼만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면 뭐 30년 정도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할 때도 그때도 30년이고 90년대도 30년, 지금도 3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이 석유가 매장량이 갑자기 막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석유를 이제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더 발달되니까 더 깊이 있는 석유를 채취할 수 있어서 여전히 그 30년 정도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그 유한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석유는 보통 한 3, 40년, 그리고 천연가스는 한 60년, 그리고 석탄 같은 거는 230년 정도 인류가 쓸 수 있겠고요.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년, 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3,60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모두 다 유한한 에너지원이 될 거고요. 자, 석유에 대해서 이제 보면 30년 동안 아니면 4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 석유 에너지는 더 쓰지 못하나요? 그렇진 않고요. 대체 석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헤비 오일스라고 하고요. 이 비투먼, 오일쉘, 오일샌드 이렇게 있어요. 오일쉘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기에 쉘가스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암석에 이제 기름 성분이 섞여 있어서 그걸 추출해서 석유를 이용하는 거고요. 비투먼 같은 경우에는 진흙하고 석유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제 과정을 통해서 석유를 추출하면 석유를 쓸 수 있겠습니다. 오일 샌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 모래 속에 기름이 섞여 있어서 그걸 추출하면 됩니다. 자, 컨벤셔널 오일,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액상의 석유는 1.75 트릴리언 배럴, 배럴은 그 석유통, 그 드럼통이죠. 그거 하나가 조 트릴리언만큼 있는 그 단위인데, 오일 샌드만 보더라도 그 현재의 액상 석유가 1.75 트릴리언 배럴인데 그의 2배만큼 3.6 트릴리언 배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게 30년이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 오일 샌드로 가면 더 길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일 쉘가스 그리고 비투먼 같은 게 있으니까 당장 뭐 인류가 석유 에너지가 모자라서 큰일 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 석유값이 이제 뭐 수요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석유 가격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온실가스로 잘 알려진 CO2의 증가량인데요. 그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배울 때는 그 CO2 함량이 대기 중에 273 ppm입니다. 시험에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ppm이라고 하는 거는 part per million, 100만 개 중에 몇 개이냐. 가령 예를 들면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1%다. 그럼 100개를 나눠서 그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 ppm 같은 거는 100만 개로 나누었을 때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기 성분을 100만 개로 나누었을 때 273 ppm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00년에는 이게 400 ppm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그 만약에 이게 500 ppm까지 가게 되면 인간이 숨을 쉬는데 이제 한계가 오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잘하는데 그 심폐량을 키운다고 그 높은 고산지대 가서 막 심폐 훈련하고 그래서 그 지치지 않는 그런 체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고산에서의 상황이 CO2가 500 ppm이 되면 지표면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시간에 따라서 그 15,000년 전부터 있었던 지구의 온도 그리고 CO2의 함량의 변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지구의 온도는 이제 그 따뜻할 때와 추울 때가 이제 반복적으로 있었는데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CO2도 그에 반해서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되고 했는데 최근 뭐 50년, 100년 사이에 기온의 상승과 CO2의 상승분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일반적인 변화의 패턴을 벗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CO2 가스, 온실가스가 이렇게 지구를 감싸게 되면 지표의 온도를 계속 올리게 되는데요. 햇빛으로부터 빛만 오는 게 아니고 빛에 딸려서 열 에너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빛 또한 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CO2 가스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지표에 이렇게 맞고 튕겨져서 나가는 부분이 상당 부분 되는데 CO2 가스가 이렇게 맞고 있으면 들어와서 튕겨지지 않고 그냥 대기 중으로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표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지표를 상승하게 되는데 해수면 상승이 만약에 6m가 됐다. 이게 미국의 플로리다 쪽에 있는데
이 빨간 부분이 이제 6m가 상승했을 때,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침수되는 영역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특히 뭐 제가 있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해수가 뭐 6m가 올라갔다, 상승이 됐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이 되겠죠. 자, 그럼 선택적인 삶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곰이 생태계에서 이렇게 보면 뭐 식물, 동물에서도 뭐 그 조류, 뭐 파충류, 양서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유류 가죠. 그 포유류에서도 생태계에서 곰과 호랑이, 바로 위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 곰의 생활과 인간의 생활이 그렇게 멀리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북극에서 남극, 북극 하여튼 예, 곰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뛰는데 멀리 뛰게 되면은 이제 오래 살 텐데 그 좁은 데 뛰면은 곰이 익사해서 죽습니다. 곰 수영하지 않습니까? 아, 하죠. 박태환 선수도 수영 잘하는데 물속에서 계속 사세요 그러면은 노 땡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기후의 변화, 지표의 온도의 상승이 무릇 곰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도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1987년에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정의한 것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 the need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 to meet their own need. 간략하게 이제 바꿔보면 현 세대를 유지하는데 후세대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현 세대를 유지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 세대에서 편하다고 막 쓰고 CO2 뿜뿜 뿜어서 온실가스 듬뿍 그리고 방사능 폐기물 이렇게 듬뿍 후세에게 남겨주면 안 되겠습니다. 뭐냐면 적정하게 현 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현 세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태양광 아주 그 무한한 에너지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태양광으로부터 수소 에너지, 물을 이렇게 딱 분해를 하면 H2O에서 물을 분해하면 H2와 O2 이렇게 나오겠죠. 두 개의 물 분자를 분리하면. 그러면 O2는 뭐 환경에 좋겠어요. 깨끗하니까. 그리고 또 H2 수소를 이제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때 그 전기를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굉장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태양광으로부터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가 현재 있는 에너지 서플라이 시스템에 그 연결될 수 있다면 그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태양 에너지를 그 태양광을 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그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를 유효한 우리가 인류가 좋아하는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요. 또 수소 에너지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 있고 그 비가 올 때 밤일 경우에 햇빛이 없을 때도 우리가 그 수소 에너지를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순환 개념의 에너지 체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의 잠재력, 뭐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셨고 했겠는데 간단한 이제 카툰인데요. 이 빨간 점만큼을 그 15%의 태양광 발전으로 하게 되면 미국에서 뭐 필요한 에너지를 다 공급하고 남는다. 뭐 이렇죠. 자,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 요만큼이 그 인류가 1년 동안 필요한 에너지의 양입니다. 빨간 게 우라늄, 요게 천연가스, 그 석유, 그리고 석탄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 커다란 노란
박스만큼이 태양광으로부터 1년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딱 1년만 봤는데도 저렇게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린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슈가 크게 됐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 보면 산비탈 이렇게 깎아서 태양광 설치한 거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게 태양광 발전이 갈 길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명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한 태양전지는 설치의 면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표면이나 호수 위 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투명한 태양광이면 우리 집 유리창에 아니면 자동차 유리에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 인천 송도는 이렇게 상업용 건물은 70% 이상이 유리 외벽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법령이 있어서 굉장히 유리 창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밖을 봐야 되는 미관의 중요성도 있고 그리고 그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투명한 태양광 발전은 그런 쪽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저희 연구실에서 요새 한창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도심형 자립 에너지 순환 플랫폼인데 태양전지로부터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얻고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물 분해해서 수소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자, 주간에 햇볕이 있고 그럴 때는 태양광 발전에서 생기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 이렇게 될 때는 수소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이렇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P2G, Power to Gas, 전기 에너지로부터 수소 에너지를 얻는 그런 개념이고요. G2P, 수소 가스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순환하는 이런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투명한 태양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투명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계란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잘 세우는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타고난 재능 때문에 잘 세우는 사람도 있겠고 콜럼버스 달걀처럼 이렇게 세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 곧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태양전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빛이 들어오게 되면 N타입 반도체에서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 사이에서 전자와 전공 쌍이 분리돼서 외부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자, 조금 더 보면은 N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많은 반도체이고요. P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전공, 전자가 비어 있는 상태, 전공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공이 N쪽으로, 전자가 N쪽에서 P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어요. 그럼 이 내부에는 움직이는 캐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전하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강한 전개, 일렉트릭 필드가 생깁니다. 뭐 하여튼 전자가 많은 반도체와 전공이 많은 반도체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에너지 밴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이렇게 기울어진 데는 전개, 일렉트릭 필드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만약에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태양광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빛으로부터 들어오는 광자를
분리해서 전자와 전공을 나누고 전자는 그 N 쪽으로 전공은 P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계속 빛이 있는 한 계속 그 전자 전공이 만들어지니까 한쪽으로 모으게 돼서 이제 외부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태양전지 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양전지는 다이오드이고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거는 전압이 가해질 때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선형적으로 전압이 1 증가해서 전류가 1 증가하고 2 되면 2 증가하고 뭐 이런 선형의 흐름이 아니고 이렇게 기우뚱한 비대칭 상태. 우리 데칼코마니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딱 붙이면 이게 대칭이 되는 거. 그 흔히 그 전류의 흐름이 그 이런 대칭의 흐름이라고 하면 그 다이오드는 이렇게 정류 특성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비대칭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정류, 그 전류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소자가 다이오드인데요. 태양전지는 다이오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무한히 큰 병렬 저항 그리고 그 전류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로에서 여러분 배운 분들도 있겠고 그런데 전류원이 있고 아주 큰 저항이 병렬로 있으면 이상적인 전압원이 돼요.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공급하는 그 체계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RS는 이제 그 직렬 저항, 시리즈 레지스턴스인데요. 그 태양전지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전기 회로에서 그렇습니다만 그 직렬 저항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리고 태양전지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병렬 저항은 크면 클수록 우수한 태양광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이상적으로 그 전류와 전압을 나타낼 때 이렇게 그 사각형으로 나타나면 될 텐데 좋을 텐데 그 우리가 유한한 이제 시리즈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없으면 좋겠는데 있어서 원래 있던 것보다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냥 병렬 저항이 크면 이렇게 플랫하게 갈 텐데 지금 유한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이오드 특성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게 그냥 다이오드 상태입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그 전류하고 전압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다이오드가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만들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투명 태양전지를 하게 됐는지 이렇게 보면 그 한 6, 7년 전에 이제 대학생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태양전지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투명한 태양전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쓰시려고? 그랬더니 이런 그 핸드폰 커버에 쓰고 싶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불투명한 태양전지를 얘기해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화면을 보지 못하니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어도 그 시야를 가려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명하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효율이 모든 그 지배 요소여서 그 투명하게 하면은 발전이 굉장히 미미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성각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서 투명한 태양전지를 정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나중에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졸업해서 좋은데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 이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했는데 그 16년 12월에 특허 출원을 했는데 50일 뒤에 등록이 됐어요. 제가 한 100여 개 정도의 특허를 그 출원했었는데 그 이렇게 빨리 등록된 거는 여태까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투명 태양 전지를 만드냐 이렇게 보면 이게 솔라 스펙트럼이고요. 우리 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서 가시광, 무지개 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는 가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이쪽 400에서 800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는 아주 좁은 영역이에요. 그보다 짧은, 그러니까 그 바이올렛, 보라색이죠. 빨주, 노초, 파남보보다 바깥에 있는 더 짧은 파장은 울트라 바이올렛, 그래서 UV 그 자외선이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주, 노초, 파남보, 레드보다 밖에 있는 거 인프라레드, 그래서 IR, 그것도 사람이 보지 못해요. 근데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희는 그 자외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사람 눈엔 보이지 않지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투명 태양광 발전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도식에서 보는 것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사람이 보는 가시광선은 이렇게 여기 투과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이렇게 보면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게 될 거고, 그거보다 짧은 UV 쪽은 이 내부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빛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투명 태양 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게 투명하니까 유리창호, 그 자동차 그 선루프, 그리고 핸드폰 커버 뭐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즉 에너지가 필요한 수요처에 즉시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면적으로 가서 인간이 주거하고 있는 거주지에 적용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게 종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요. 이제 유리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재단이 가능한 이제 플라스틱 기판에도 쓸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 짓는 건물에는 유리창호에 태양광 발전이 있는 거를 이제 적용하면 될 거고, 기존에 있는 그 유리에는 이렇게 잘라서 붙이는 발전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태양광,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 전기 에너지로 이제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그 수소를 만드는데 그 도심에서 만들 수 있도록 그 유리창이 그 투명한 태양전지이고요. 그 태양전지를 이용을 해서 바로 수소를 발생하는 것을 이제 시연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이제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을 해서 도심에서 태양광 발전, 전기, 수소 에너지가 링크돼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고했습니다. 자, 더 좋은 거는 바닷물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수소 에너지가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지금은 많이 쓰고 있지 않지만은 가스, 프로판 가스 옛날에 많이 썼는데요. 그런 것처럼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인간 거주지에 수소 탱크가 크게 있다고 하면은 좀 거부감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 쪽으로, 그리고 도심 쪽으로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 보면은 수소를 아주 고압으로 저장하지 않고 그 수요지에서 대기압에서 조금씩 생산하는 거는 폭발성이나 위험성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지금도 쓰죠.
그 가스 버너 같은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주거지에 밀접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유량이 풍부한 바닷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소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부가적으로는 그 해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광물들이 있는데, 이렇게 광물들을 이렇게 그 물분해를 통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리튬 같이 그 희소 광물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투명한 태양전지 특화 기술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보면은 왜 그 지속 발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태양광 혼자는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어려우니까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연결하는, 그리고 투명한 태양광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투명 태양전지의 특화 기술, 꼭 뭐 이렇게 태양광 발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생체 적용 센서, 그리고 기타 특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텔레비전 방송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은 뭐 다 케이블 TV를 많이 봐서 그런데, 조금 뭐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뭐 케이블을 많이 쓰지 않는 데는 이렇게 보면 그 텔레비전 방송파가 시그널을 가지고 저쪽 이제 날려서, 대기 중에 날려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트랜스미션,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그 방송국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죠. 그 해리포터를 이렇게 틀어준다라고 하면 영상 신호와 음성 신호가 같이 캐리어 웨이브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 한 친구들 보면 뭐 이렇게 잘 알겠지만, 이게 그 전투기들 몰고 다니는 캐리어, 그죠? 그리고 항공모함도 캐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유용한 것들을 싣고 다니는 그런 캐리어 웨이브가 있고, 음성 정보와 영상 정보를 이제 텔레비전 그 파장에 실어서 먼 데까지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수용가에서, 가정에서 그 안테나를 통해서 음성 정보와 그 영상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시그널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트랜스미션 돼서, 전파돼서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하게 뉴로사이언스도 그렇습니다. 뇌를 포함한 모든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영상 정보를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사람이 어떤 걸 봐요. 그러면은 그 시그널을 이제 뇌로 보내게 되는데, 전송, 본 영상을 뇌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러면 뇌에서 영상 처리를 해서 저게 어떤 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죠. 일단 기억이 되어 있는 어떤 사물이라면. 그래서 신호 정보가 아까 본 그 텔레비전 웨이브처럼 전송이 되고, 사람 뇌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세돌 바둑기사가 꽤 오랫동안 바둑계를 이제 평정을 해서 인류 대표로 알파고 인공지능과 한번 이제 대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세돌 구단은 혼자였는데 알파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CPU가 1920개, 그리고 영상 처리기가 뭐 280개가 연동되어 있는 거대한 시스템과 홀로 싸웠던 거죠. 근데 이세돌 구단이 그랬답니다. 5판 중에서 한 판만 져도 내가 졌다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좀 달랐어요. 자, 알파고에서 이젠 더 이상 알파고가 인간하고 바둑을 두지 않는데, 500전 499승, 단 1패가 이세돌 구단이 3전기에서 거뒀던 4전에서였나? 하여튼 1승이 유일하고요. 알파고가 더 진화돼서 알파고 제로하고 했는데, 알파고 제로가 100승하고 알파고가 100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진화됐죠.
자, 어쨌든 그 이세돌구단이 그렇게 그 호기롭게 하고 갔었던 거는 제가 그 들은 바로는 이세돌구단이 그 알파고 베타 버전하고 그 전에 한번 더 봤었대요. 근데 이거는 정말 게임의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서 이세돌구단이 그 혼 장담을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 인간적인 그 풍모이기도 하고. 근데 연달아 3패를 당한 다음에 한 판이라도 이기고 싶다. 뭐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 뭐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사람은 5가지의 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거나 터치에 대한 거, 비전에 대한 거, 그리고 청각에 대한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I뿐만 아니고 그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그 뉴로사이언스, 우리가 쓰는 이런 그 감각기도 인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신호 중에서 그 정보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뭐 이렇게 터치가 있던지 보던지 듣던지 하게 되면 신호를 이제 그 우리 뇌가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 단기 기억을 하는 경우, 장기 기억을 하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이상하게 중간고사 보고 나면 금방 까먹어요. 근데 장기 기억은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 이름은 잘 안 까먹죠. 그건 장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학습이나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지는 정보는 사람이 잘 까먹지 않죠. 자, 생체 소자를 이렇게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 감각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이제 모사하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그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서 연산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그런 그 생체 반응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체의학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전자 소자들 보면은 그 심박기 그리고 인공귀 그리고 뭐 여기 뭐 당뇨 쪽에 쓰는 뭐 드러그 펌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심박동기가 1958년에 최초에 개발이 됐는데 이게 수명이 7년에서 10년 정도래요. 그러니까 그 한 10년 쓰게 되면은 이게 심박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도 배터리가 다 돼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투명한 태양전지를 이용을 해서 이제 피부에다가 쓰게 되면은 이상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는 일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습, 그리고 세균의 침투 방지, 체온 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간 몸에 1.6 제곱미터 굉장히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고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태양전지로 인공 피부를 하게 되면은 그 지속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자, 투명 태양전지, 저희 이제 시작하면서 그랬던 거고요. 투명한 태양전지로 온도 감지하는 거. 피부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도를 센싱하는 거죠. 우리가 추우면 옷을 많이 입고 더우면 옷을 벗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잘 느끼지 못하면 아주 혹한으로 갔는데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면은 체온을 잃게 돼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너무 더운데 많이 나가 있으면 또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온도를 감지하는 거는 굉장히 옛날에는 굉장히 생존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죠. 자, 이렇게 투명한 태양전지를 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아까 사람 눈이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신호가 들어와요. 트랜스미션 전송을 하게 돼서 뇌에서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 만약에 지금 피부 바깥쪽에 이렇게 붙여서 한 건데요.
50도일 때에 그 전류의 신호를 이만큼, 150도일 때 이만큼, 200도일 때 이만큼. 사람이 실제 느끼는 거는 그 한 0도에서 50도 영역만 느끼는데 얘는 인공 피부는 훨씬 더 넓은 영역을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인공 눈에 대해서도 그런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그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인지를 할 수 있는 인공 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장으로 매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기술의 진보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00년대에 그 뉴욕 그 5번가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딱 한 대의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는 다 마차가 있었어요. 그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에서 이제 선언하기를 향후 10년 혹은 15년 안에 그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하게 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웃었죠. 야, 저기 자동차는 그 기름 줘야 가는데 그거 주유소도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리고 말은 밥만 잘 주면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근데 불과 10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모두 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었고 한 대의 마차만 있는 거. 뭐 일부러 더 이런 사진을 찍었겠습니다만 기술의 진보는 굉장히 빨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I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공 센서 이런 거를 통하게 되면은 인류에게 훨씬 더 유익한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건물에 쓸 수 있는 투명한 태양광, 유리창호, 그리고 인공 눈, 그리고 인공 피부 이런 쪽으로도 더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준동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투명 태양광 발전도 일반 발전소만큼 대용량 전기 생산이 가능한가요? 아직 힘들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가야 되는 길은 확실히 맞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태양 전지만큼 발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게 되면은 태양광 발전을 높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의 시인성, 가시광 영역의 빛도 모두 다 흡수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유리창호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어서 얘가 새로운 쓸모,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 투명 태양광 발전이고요. 그리고 대용량으로 쓸 수 있느냐? 그거는 이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건물 창호에 이렇게 쓰게 되면은 꽤 많은 전기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투명한 태양광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상당 부분을 투명 태양광 발전이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투명한 에너지 플랫폼이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 태양광 발전의 효율을 지금 3%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5%에서 10%까지 올리게 되면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발생하는 게 한 5에서 10%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수소를 갖게 되는 거는 한 20%, 그러니까 전체 태양광으로부터 2%는 얻을 수 있겠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1년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쓸 수 있는 거는 도심형 순환 에너지 쪽으로 봐서 그렇고요. 만약에 그게 불투명한 그런 거라고 하면 용량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만큼 사람이 그 에너지에 대해서 효용성을 인정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